안녕하세요. 민주인권기념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 해설을 하고 있는 서울 KYC 평화겔라잡이 김선정입니다. 이곳은 과거에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리던 곳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만들어진 이후 오랫동안 경찰이 관리하면서 민주인사들을 비롯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고문을 받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었고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공간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입니다. 치안본부는 현재의 경찰청을 말하며 대공분실은 공산주의를 상대해서 간첩 수사를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방부 산하의 보안사 서빙고 분실, 남산 안기부와 함께 독재정권 시절 간첩 수사뿐만 아니라 고문과 협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만들어진 건 1976년입니다. 그리고 1983년에 2개 층을 증축하여 현재와 같은 7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1976년에 지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경찰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바깥에는 땡땡해양연구소라는 간판으로 철저히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공분실은 신길산업, 경동실업, 충남기업 등의 명칭으로 위장 간판을 달아 건물의 성격을 숨겼으며 취조자인 경찰들 역시 자신의 신분을 신상무, 김전무 등으로 부르면서 철저히 일반 기업체의 회사원처럼 행세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청년 의장에 대한 정기고문의 실체가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14일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라는 희대의 망언을 만들어내며 심장 쇼크사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축소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1987년 60 민주항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학생과 민주화 인사, 일반 시민 등이 이곳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면 5층 창문 구조가 특이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층과 달리 5층 창문은 유독 폭이 좁은데요. 바로 이 5층이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며 간첩을 만들어내던 조사실이 있는 층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든 건축가는 김수근입니다. 김수근은 한국 건축 1세대로 평가받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5.16 쿠데타 주역인 김종필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림픽 주 경기장, 남산자유센터, 워커힐 호텔, 세운상가, 서울지방법원 청사 등 많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김수근의 작품 목록이나 각종 전시회 등에서 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면 먼저 정문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정문을 살펴보면 검은색 철문과 안쪽에 두꺼운 철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왔던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공분실에 들어설 때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큰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조사실로 가기 전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끌려오셨던 분들의 출입구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 출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뒤편에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건물 뒤편 쪽문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역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물 뒤편의 외벽을 올려다보면 앞면과 달리 전체가 전부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당시 뒤편에 롯데제과 본사 건물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보안을 위해 뒤편 창문을
전부 좁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가려워진 채 수사관에 이끌려 이동을 합니다.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위치감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공포감이 극대화된 채로 철제 계단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도대체 몇 층인지 알 수 없는 조사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나선형 계단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간이 부족한 곳도 아니고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아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선형 계단이 끝나는 곳에 5층 조사실이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다른 조사기관과 달리 조사실을 지하에 두지 않고 5층에 두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설들은 모두 특별한 목적하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보시면 조사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연행되었던 사람이 조사실 문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조사실의 문은 서로 교차되어 혹시나 문이 열렸을 때 건너편 조사실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문 위쪽에는 호수가 적혀 있는데 보통의 건물이 5층이면 501, 502로 이런 식으로 호수를 적지만 정작 이곳의 호실 표시를 보면 그냥 숫자 1부터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곳이 어디에 몇 층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등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불조차 켜지지 않는 어두운 복도였다고 합니다. 유일한 빛은 긴 복도 끝에 작은 네모난 창이 유일했습니다. 서쪽 창은 남영역과 담벼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서 전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인들의 삶에서 그만큼 가까운 곳에 대공분실이 위치했던 것입니다. 조사실을 한번 둘러볼까요? 3평 정도의 조사실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조사를 하는 공간에 세면시설과 욕조, 화장실, 침대가 있었던 이유는 방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취조하는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간첩이 아닌 자가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 한 번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낮과 밤의 구별도 없이 24시간 고정된 의자에 앉아서 고문에 시달리노라면 허구가 진실이 되어 갔습니다. 이곳은 고문을 위한 최적의 설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의 의자와 책상은 모두 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에 가까울 정도로 창문을 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광등과 백열등은 철망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벽면의 못재 타공판은 저음의 주파수는 잘 흡음하지만 고음의 주파수는 벽을 파고들어 반대편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옆방에 비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출입구 쪽 위를 보면 불투명한 아크릴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문 장면을 비롯한 조사실의 일상을 감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실의 상황은 3층에 위치한 대형 모니터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잡혀왔을 때는 카메라를 통해 각 방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서로 내용을 조율해서 조서를 짜맞추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조사실의 통제는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실 내부의 불은 조광기라고 하는 스위치에 의해 밖에서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 중앙에 있는 외시경은 안에서 밖을 감시할 수 있게 설치되지만 이곳은 복도에서 안쪽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2년 5층이 리모델링 되면서 이곳 509호만이 1980년대의 조사실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509호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고문은 어쩌다 실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4호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4호실과 맞은편 515호실은 다른 조사실에 비해 2배 정도 넓습니다. 다른 조사실보다 공간이 큰 이유는 바로 이곳에 칠성판을 설치하여 전기 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칠성판은 시신을 눕히기 위해 간 바닥에 까는 얇은 널판지로 칠성판을 지다라는 말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는 죽음에 가까운 물고문과 전기 고문을 하는 고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폭력 앞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심한 구타, 물고문, 전기 고문을 받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갖게 하는 각종 고문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곳에서 김근태 선생이나 박종철 열사만 특별히 더 심한 고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끌려왔던 일반인이나 대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도 똑같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쿠데타로 집권을 한 박정희는 헌법을 유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18년간이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독재의 서슬이 퍼런 시절에도 민주주의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힘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국민들의 거센 민주화를 위한 요구에 결국 박정희는 측근인 김재규의 손에 저격당했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진 후 박정희 독재 정권의 상징인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를 원했고 민주화를 향한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는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광주 학살을 통한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국민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광주의 진실을 알고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죽어간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아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독재 정권 하에서 자신들의 정당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문과 협박을 통해 간첩이 되어야 했고 국가폭력이 쉼없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던 도중 사망하자 경찰과 전두환 정권은 사체를 화장 처리하고 심장 쇼크사로 조작하여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으나 경찰과 전두환 정권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최초로 인정하고 고문 경찰관이 5명이었으나 경찰관 2명을 구속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합니다. 고문이 업무 가욕에 의해 어쩌다 보니 일어난 실수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교도소에 있던 이부연 선생이 날린 비둘기 편지로 인해 고문 가담자는 2명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편지가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있던 이부연 선생이 날린 비둘기 편지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5.18 7주기 기념미사 때 김승훈 신부가 발표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성명서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할 때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은 당시 말단 공무원이었던 교도관, 감옥에 있었던 민주인사,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늘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성직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직선제 개헌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6월 항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4.13 호원 조치를 단행하며 장기 집권을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분노로 끓게 만들었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는 6심 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의 국가폭력만을 기억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부당한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죄 없는 사람 때려잡는 판결로 정권에 협조한 사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경찰, 검찰,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간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 지침이 있었던 시절이지만 거짓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정권의 입맛대로 보도를 했던 언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오남용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승승장구하며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둘러본 남영동 대공분실의 시설들은 대부분 특별한 목적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연행되어 왔던 사람들만이 이용했던 나선형 계단의 존재,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조사실의 구조, 다른 층과 구별되는 5층의 창문, 구치소나 교도소에는 없는 조사실마다 설치된 욕조,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조사용 책상과 의자, 모든 조사실에 설치되었던 감시용 카메라 등은 이 공간이 조직적인 고문에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물입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로 봤을 때 설계자 김수근은 발주자 김치열의 의도, 즉 간첩을 잡아서 조사하고 고문도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간첩을 조사하는 곳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간첩은 고문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간첩만을 고문한 것이 아니라 간첩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해서 간첩으로 만든 곳입니다. 김수근의 제자들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무슨 죄냐, 건물을 운영한 사람들이 문제지 라면서 이 건물을 설계한 스승을 지금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근은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이것은 남영동 대공분실의 정초석입니다. 1976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지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김치열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1970년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임명되고 본격적으로 유신체제에 들어서자 화려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이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어디선가 누군가는 고문에 의해 죽고 고통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수근과 김치열 두 사람 모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행위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방문하신 이곳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고 고문받았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고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 범죄의 추악한 역사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까지 이곳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력은 우리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는 권력에 의해 헌법 정신이 유린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이 던지는 숙제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